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거냐, 연준이 금리를 앞으로 인하할 거냐가 거의 모든 채권 시장의 참여자, 게다가 또 최근에 주식시장 참여자도 여기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또 퀴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준 얘기했는데 연준의 정책 목표는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좀 더 베이직한 거, 제가 유튜브 구독의 피드백이나 또 제 주위의 지인들, 특히나 이제 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마생투 내용이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좀 더 채권 투자하는데 좀 베이직한 내용들, 그러나 꼭 알아야 될 내용들 좀을 많이 좀 설명해 달라고 요청들을 최근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채권에서 어떻게 보면 채권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가 채권의 금리 전망이잖아요. 그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내가 투자한 시점 대비해서 금리가 내리면은 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정도는 이제 아시는데, 그러면은 이놈의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마셈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이나 또 우리 양 팀장 정도만 하더라도 금리에는 물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정도는 아실 거예요. 네. 그죠? 물가가 올라가면은 시중금리도 올라가고, 물가가 내려가면 시중금리도 내려가는 정도는 아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 이렇게 했어요. 물가, 연준, 그리고 국채금리, 이 얘네들이 좀 어떤 인터랙션,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좀 아시면은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하는데 분명히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써볼게요. 물가 있잖아요. 우리가 물가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물가란 놈이 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우리 미국 주로 많이 하니까 연준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뭐죠? 한국은행, BOK라고 하죠. 뱅크 오브 코리아, 한국은행. 근데 실제로 한국은행은 연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록 한국 채권을 많이 추천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연준을 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게 한국은행인데, 한국은행이 뭐에 디펜던트 돼 있냐면 연준의 결정에 따라가는 구조니까 저희가 연준을 보는 거고. 그러면 자, 다시 정리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알고 싶은 거는 결국은 채권 금리잖아요. 그죠? 금리를 알고 싶은데, 이놈의 금리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물가가 움직이면 이렇게 바로 국채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연준이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거고, 또 연준이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다시 국채시장 금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촬영한 날, 오늘 물가 데이터 좀 내렸어요. 그래서 물가 데이터가 좀 내리면은 또 바로 이제 국채 금리도 같이 내리고, 또 반대로 물가 데이터가 세게 나오면은 더 국채 금리가 앙등하잖아요. 올라가는데,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 물가 데이터가 예를 들면 왜 국채 금리가 바로 연동해서 얘가 오르면은 같이 오르고 얘가 내리면은 같이 내리는 속성을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사이에 우리가 숨은 뜻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물가가 오르면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올리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우리가 투자하는 금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제 금리를 구분하는 게 정책금리와 시장금리가 있고, 참고로 양 팀장 퀴즈, 미국의 시장금리는 몇 년짜리가 시장금리일까요? 2년물이요. 예, 맞아요. 아주 바람직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클래스를 듣는 거잖아요. 네. 무슨 의미일까요? 맞다? 틀렸다? 틀렸다. 예스,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알면은 저희 마생투 들을 필요도 없고 제가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미국에 제가 여기 국채금리가 오른다 얘기했을 때 1년짜리도 있을 것이고 30년짜리도 있을 건데, 제가 금리가 오른다 안 내린다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시장금리를 갖고 얘기하는 거고, 시장금리라 하면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 했죠?
잘 모르시는 분들 위주로 제가 설명드린다 했으니까 말씀드리면은 국채금리라고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그거는 시장금리를 얘기하고 시장금리 몇 년이냐면은 10년짜리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10년 국채금리가 시장금리예요. 그죠? 자, 그러면 10년 국채금리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연준에서 금리를 오르고 내리는 걸 또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정책금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장금리와 정책금리를 혼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금리는 금리인데 그러니까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걸 우리가 정책금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는 연준금리라고 얘기하죠. 반면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투자한 채권의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거는 시장금리더라. 그러면 이 시장금리는 보통 10년짜리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시장금리가 중요한데 다시 정리를 하면은 왜 물가가 오르면 시장금리가 같이 이렇게 연동해서 플럭추에이션 같이 치냐면은 이런 거죠. 실제로 단발성으로 물가가 좀 올라가면은 연준이 정책금리를 움직일 것 같은 예상.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채권 투자할 때 무서운 얘기, 부정적 얘기를 하자면은 물가가 앙등하면은 연준이 물가를 잡아야 될 미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책 카드를 어떻게 쓰냐면 어떻게 하죠?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올려요. 예. 사실 이 부분의 로직이 완벽히 이해되셔야 돼요. 자, 물가가 올라가면은 금리를 올리는데 여기까지 오케이인데 왜 올려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오르면은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은행에다가 돈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풀리는 돈이 적어지고 그래서 이제 물건들을 구매하지 않으니까 이 소비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첫 번째. 그 다음에 금리가 높아지면은 사람들이 대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출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이제 또 대출받은 돈이 시장에 풀리지 않기 때문에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 것이다. 와, 저희 양 팀장하고 얼추 만난 지 1년 되는데 와, 이제는 뭐 매크로 경제에서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구독자님 참고로 양 팀장 아직 싱글입니다. 예, 그리고 이 정도 똑똑한 친구입니다. 많이 연락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농담이고요. 이게 농담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건 상당 맞죠? 이런 거죠. 보세요. 하나 더 물을게요. 물가 올라가면 안 되나요? 물가가 올라가면 안 된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가가 예를 들면은 뭐 일정 경제가 좋아지면 당연히 물가가 조금 올라가는 건 정상이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는 건 당연히 순기능일 텐데 부동산 가격이 막 주구장창 계속 올라. 물건값이 주구장창 계속 올라. 이렇게 하면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경기가 침체가 돼요. 왜요? 물건값이 비싸면은 사람들이 또 소비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럼 또 이제 기업들은 어떻게 돈을 벌어요?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는데. 예, 맞아요. 결론은 이제 일정한 수준의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건 순기능인데 물가가 과도하게 올라가면은 그게 버블이 생기는 거고 버블은 결단코 끝까지 지속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경제가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버블이 생기면은 이렇게 경제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요 추세로 예를 들면 요런 추세로 간다 가정을 합시다. 근데 버블이 생기는 거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거는 뭐였냐? 우리 잊지 말게 boom and bust. 너무 크게 올라가면 분명히 크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러면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끝까지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끝까지 가면 터지잖아요. 터지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경제는 일정 부분 이제 up and down이 있는데 그러니까 연준이나 중앙은행 목표는 과도하게 올라가는 걸 좀 더 제어를 잡고 또 하락할 때도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 하락은 하지만은 그 하락폭을 좀 일정 부분 마일드하게 만드는 게 연준의 목표죠. 근데 이걸 잘못하면 냅둬버리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심정적으로 버블이 갈 때는 끝없이 버블을 가는 거고 또 깨질 때는
정말 자유낙하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더 심각한 상황이 되죠. 그러면 경제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연준의 역할은 이런 이제 경제 업앤다운을 좀 더 마일드하게 오를 때 덜 오르게 내려갈 때 덜 내려가게 하는 게 역할이죠. 그러면서 어떤 정책 그 툴로는 아까 금리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오늘 시간에는 정책 금리를 갖고 얘기하는 거고 다시 돌아가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까 양 팀장이 말씀하셨던 걸 조금은 더 우리가 배운 사람이잖아요. 배운 사람 표현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은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게 되면은 아무래도 은행으로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로는 금리가 과도하게 올라가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예금금리 올라가지만 대출금리 이거보다 더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하거나 또 기업을 하실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돈을 일정 부분 빌려서 우리가 신용사회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빌려 쓰는 돈이 너무 비싸지면 내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들 뭐 일정 부분 자기 돈을 100% 하시는 분도 있지만 상당수 분들은 다들 차입 경영을 하시는데 대출금리가 너무 올라가면은 사업이 힘들어지고 좀 시간을 두고 결국 이렇게 사업이 힘들어지면 고용도 줄게 되고 그럼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당연히 수요가 감퇴하게 되죠.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정책 금리를 쭉 올리게 되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시장 유동성도 조금 빨아들이고 두 번째로 경제도 결국은 좀 둔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물건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결국 수요, 사는 사람이 줄어들면은 물건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즉, 이 사는 사람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면은 또는 내 일자리 어려워지면 당연히 소비를 덜 하게 되고 그러면 네. 당연히 물가가 잡히게 되죠. 그래서 뭐 너무나 기본적 얘기지만은 기본적으로 물가가 너무 앙등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금리를 올려서 이 물가를 꺾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돌아가면은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물가가 무지 중요하고 근데 물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채권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시장 금리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는데 자세히 뜯어보면은 이게 항상 이 과정을 통과하더라. 물가가 뜨게 되면 이거 물가를 제어하기 위해서 중앙은행 금리가 브레이크를 확 잡겠구나. 브레이크를 확 잡게 되면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연준 금리는 여기 하루짜리 금리가 될 것이고 시장 금리가 몇 년짜리 말씀드렸죠? 10년이요. 오케이. 10년짜리인데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될 거잖아요. 금리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뭐 3개월 빌릴 때 예를 들면 여기 예를 들어 봅시다. 얘가 3%다. 그러면 1년 빌리는 건 요보다 더 비쌀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4%다. 그러면 10년 빌려주는 거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한 6%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연준금리인데 얘를 만약에 위로 올리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다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금리가 다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금리를 그러니까 물가가 추세대로 올라가면은 얘가 올라가면은 연준의 정책금리도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그러면 시장금리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연준의 정책금리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정책금리가 긴축으로 계속 금리를 올리게 되고 얘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시장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각에도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거냐, 연준이 금리를 앞으로 인하할 거냐가 거의 모든 채권 시장의 참여자, 게다가 또 최근에 주식시장 참여자도 여기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연준 정책, 그리고 시장 금리 이렇게 미치는 건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수업 시간에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제가 연준 얘기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물가 전망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야 우리의 최종 종착역이라고 해야 되나 제일 중요한 시장 금리의 전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자 또 퀴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준 얘기했는데 연준의 정책 목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혹시 팀장님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자 1번 물가 안정. 오케이. 입니다. 물가 안정, 물가를 급등하지 않게 만드는 거다. 네. 두 번째 고용 안정.
고용 안정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어떻게 얘기할까요? 비슷한 얘기인데 노동시장을 고용이 안정됐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실업률이 낮다. 근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고요. 좀 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price stability, 물가 안정이고요. 네. 여기는 maximize 노동. 최대 고용. 그렇죠? 네. 모든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걸 뒤집으면 실업률이 안 올라가는 거죠. 실직자가 없게 만드는 게 그런 거나 마찬가지 얘기잖아요. 저 근데 좀 궁금한 게 그거 네? 되게 상반되지 않나요? 어떤 고용이 많아지고 실업자가 없어요. 일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 돈 쓰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네. 결국에 물가를 자극해서 물가가 오르는데 이걸 어떻게 맞아요. 잡아야 됩니까? 너무나 중요한. 네. 근데 원래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지금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하는 가장 중요하게 오늘 제가 소득이에요. 여러분도 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연준은 이 두 가지 미션지가 있잖아요. 물가도 잡아야 되고 고용도 완전 고용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의 의미가 방금 너무 좋은 얘기했어요. 굉장히 두 가지 목표가 상충되는 네. 주제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밸런스를 맞춘다는 거는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물가 안정과 근데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우리가 이미 이 정도면 한 절반 이상 이해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뭐가 연준의 우리가 영어로 듀얼 맨데이트라고 합니다. 얘들 두 가지 미션인데 하나는 물가 안정이고 고용 안정인데 이 두 가지 속성이 상당 부분 상충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잘못 따르면 어떤 빠지면은 우리가 policy, P-O-L-I-C-Y, policy error 또는 mistake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물가를 잡기 위해서 너무 금리를 과도하게 오래 하면은 얘가 망가지겠죠. 맞아요. 또, 이게 고용시장 무너뜨리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너무 금리 브레이크를 여기까지 잡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잡으면 노동시장이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대충 마무리해버리면은 얘가 안 잡히고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거는 뭐냐면은 라이트 타이밍에 적당하게 올리고 적당한 타이밍에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는 거 정책의 error 내지 mistake, 실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시장이 혹여나 경제가 쿨링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금리 인하를 너무 빨리 하면은 뭐가 걱정이 된다? 물가요. 그렇죠. 물가가 조금 잡히던 게 다시 재차 앙등해서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다시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하면 얘가 걱정이고 너무 늦게 하면은 뭐가 걱정이다? 고용.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계속 제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빨리 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늦게 하는 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밸런스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적어도 금년 중반 정도에 하는 게 이 두 가지 미션지를 적당하게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일 거고, 그래서 제가 금년 중반 정도 금리 인하를 해야만이 이 두 가지 미션을 적절하게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어떻게? 모든 분들이 소프트 랜딩 얘기하지만은 소프트 랜딩은 사실은 이 두 가지의 밸런스나 어떤 다이나믹스를 이해하면 정말로 어려운 쉽지 않은 주제라는 걸 아실 거고, 그래서 실제로 소프트 랜딩을 한다는 건 제가 이렇게 비유했죠. 예를 들면은 비행기가 착륙할 때 항공기가 이렇게 큰 사고 없이 안착하는 걸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잖아요. 즉 경제가 일정 부분 둔화가 될 텐데 과도한 침체 없이 적절한 레벨로 딱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아까 항공기로 얘기하면은 결국 우리가 여기가 공항에 있다면은 적정한 거리를 두고 그때부터 랜딩 네. 기어를 내려야 그 속도를 떨어뜨려야 여기에 소프트 랜딩 안착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금리 인하를 너무 늦게 한다는 거는 랜딩 기어를 내려야 될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우리 특히나 우리
2 클래스 듣는 분들은 금리 인하가 늦으면 늦을수록 소프트 랜딩을 채우기 어렵겠구나. 그러면 직관적으로 금년 중반 정도에 적어도 베이비 스텝이라도 25bp라도 좀 내려주는 게 우리가 하는 연준의 미션 이 두 가지를 달성하는 쪽에 갈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연준 정책 금리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도움이 되실 겁니다.